52살에 죽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죽음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주 끔찍하게 죽음을 당할 팔자입니다. 처음엔 웃자고 앉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점쟁이의 얼굴이 차츰 굳어지더니 입에서 나온 말이 그의 등을 얼어붙게 하였습니다. 박서방은 처음엔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방금 들었어? 세상에. 아이고, 박서방 어쩌하누. 주변 구경꾼들도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고 누군가는 소름 끼친다는 얼굴을 하였습니다. 그 농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내가 지금까지 병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박서방은 정색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덤덤히 답하였습니다. 바로 그게 징조입니다. 병 없이 멀쩡하다가 어느 날 훅 하는 운명. 그런 팔자들이 있습니다. 장터의 소음은 여전하였지만 박서방의 귀에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안이 벙벙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장터의 웃음소리조차 그의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마치 뱃속에 바위덩이를 안고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그의 눈앞에는 어릴 적 죽은 친구 얼굴이 허망하게 간 아비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시계 바늘은 52살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되지요. 구독 꾹. 그날 이후 박서방은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고 잠자리에 들면 가슴께가 먹먹해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정정하지만 마음속에 심어진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편 권대감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부자입니다. 조상 대대로 땅을 물려받아 논밭이 많고 곳간에는 해마다 쌀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심이 박하고 돈을 쓸 때는 손이 떨릴 정도로 인색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대감은 밥 한 술도 셈하고 먹는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그는 늙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약초를 달여 마시고 기이한 부적을 몸에 지닌 채 지냅니다. 젊은 시절부터 외부에 나다니는 것을 꺼려했고 기와 집안에 웅크리듯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관심은 돈보다 수명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지. 권대감은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쫑긋 세웁니다. 무당, 도사, 장터, 점쟁이, 산속 은자들까지 찾아가며 수명을 늘릴 방법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몰래 찾아다녔지만 점차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체면이 다 무슨 소용이냐. 오래 살아야 장땡이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권대감은 기이한 소문을 듣습니다. 장터에서 박서방이라는 자가 52살에 죽는다는 점괘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시큰둥하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평생 탈 없이 살던 자가 딱 정해진 해에 죽는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지. 권대감은 점괘와 운명 그리고 수명에 얽힌 비술이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는 박서방에게 수명을 늘려주겠다 거짓말을 하고 남은 수명을 가져올 참이었습니다. 점쟁이, 무당, 술사들을 불러들여 방법을 캐묻기 시작합니다.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재산의 일부쯤 내어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수명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어떡하겠소? 한 무당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권대감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습니다. 수명을 나눠 쓰는 비술. 무당과 권대감은 서로 비밀 이야기를 속삭이며 음모를 짰습니다. 한편 점괘를 들은 후로 박서방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생긴 변화는 잠에서였습니다. 박서방은 평생 베개에 머리만 대면 골아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듯했고 하늘이 뿌옇게 흐려 보였습니다. 잠시 나무 아래 앉아 쉬니 괜찮아졌지만 박서방은 이내 떠올렸습니다. 이게 시작인 걸까? 박서방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술집에서 부르는 친구들의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밤이면 창문을 닫고 초를 켜두었습니다.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그림자가 확실히 그의 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달력을 세어보았습니다. 52살까지 몇 달 남았더라.
그 순간 박서방의 눈동자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늦가을 서리가 땅을 흰빛으로 물들이던 새벽, 박서방은 느닷없이 마을 이방으로부터 전갈을 받았습니다. 권대감이 그를 집으로 들이라 하였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뜬금없는 부름이었지만 박서방은 별다른 의심 없이 허름한 솜도포를 껴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권대감 집 대문 앞에는 말끔한 하인 둘이 벌써 나와 박서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박서방, 대감마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서방은 대감의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따뜻한 숯불 냄새가 은근히 감도는 방 안은 의외로 정갈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 한켠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길고 손에는 검은 부적을 쥐고 있는 그 여인은 무당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을 보자마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운이 미묘하오. 목숨의 흐름이 다른 사람과 엉기려 하오. 권대감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자네 혹시 운명을 나누는 비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권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허튼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무당이 내게 말하길 사람의 수명은 정해진 그릇 같은 것이고 그 그릇을 나눠 담는 방법이 있다 하더군. 다만 진정한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하오. 무당이 부적을 흔들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한 사람은 넘치고 한 사람은 모자라오. 그래서 함께 맞추는 것이오. 이 세상은 균형을 이루려 하니까. 박서방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으나 웃음 뒤로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전 장터 점쟁이의 기묘한 점괘 52살에 죽는다는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말로 수명이 줄어드는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이 비술이라면? 권대감은 박서방에게 거짓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내 수명의 일부를 자네에게 주겠네. 나는 자네의 좋은 기운이 필요하네. 맞바꾸세나. 박서방은 곤혹스러웠습니다. 목숨을 거래한다는 발상이 섬뜩했고 무엇보다 권대감의 배려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선 꺼림칙한 점괘를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강제로 이뤄질 수 없는 일이오.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부적이 먹히고 운명의 실이 엮이는 것이오. 박서방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듯 어지러웠고 무당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 일은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돼오. 말하는 순간 부적은 힘을 잃고 하늘의 노여움이 따를 것이오. 박서방은 순간 어깨 위로 한기 같은 것이 훑고 지나감을 느꼈습니다.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거래라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허락한다면 지금 당장 이뤄지는 것이오? 권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내 섭섭치 않게 금은보화도 준비했네. 이 정도면 평생 본 적도 없는 금은보화 아닌가. 나는 그저 자네를 돕고 나도 좋고 상부상조하는 걸세. 진심이오? 박서방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그저 점괘일 뿐이라는 생각과 정말로 내 삶이 끝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격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무당은 곧 작은 제단을 펴고 붉은 실과 검은 부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부적이 불빛 아래에서 붉게 타올랐고 박서방과 권대감 사이에 엮인 실이 은은히 빛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방 안, 그러나 바깥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뀐 운명의 실타래가 조용히 엇갈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서방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튿날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느껴지던 묘한 가슴의 답답함, 식은땀이 났던 밤, 그리고 괜히 불안하던 숨결이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웠습니다. 허참, 이거 웬일인가? 꿈을 꾼 게 아닌가 싶은데. 박서방은 손등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따끔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몸은 믿기 어려울 만큼 정정해졌습니다.
허리 통증도 사라졌고 무릎이 덜덜 떨리던 아침길도 거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약초라도 먹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얼굴이 반짝하구만. 무슨 산삼이라도 먹었소? 별 말씀을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서방은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딘지 모르게 서늘했습니다. 무당의 붉은 실, 권대감의 눈빛, 부적 타는 소리 그날의 기억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권대감 쪽에서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님이 요새 어딘가 수척하더라. 목소리도 작아지고 기침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더군. 집에 무당을 자주 부른대. 실제로 권대감은 그날 이후 점점 병색이 짙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로 여겼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뼈마디가 쑤신다며 종종 부축을 받고 다녔습니다. 얼굴빛도 누렇게 바랬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괜히 무거워졌습니다. 수명을 나눈다는 일이 단지 숫자를 맞바꾸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무언가 더 깊고 보이지 않는 끈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이러합니다. 권대감은 박서방의 수명을 늘려준다며 핑계를 대고 실은 박서방의 수명을 빼앗기 위한 굿을 벌이고자 온갖 무당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리 분별이 뚜렷하고 마음이 고든 무당들은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그런 짓은 살인이나 다름없소. 하고 단호히 거절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한 무당만이 음흉한 얼굴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온갖 비방은 물론 악한 일도 돈만 주면 서슴지 않는 자였습니다. 헌데 이 무당은 박서방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청렴한 박서방보다 권대감의 재산과 기운에 욕심이 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박서방의 수명을 권대감에게 옮기는 척하면서 실은 권대감의 기운과 재산이 모두 자기에게 흘러들게 하는 굿을 벌였던 것입니다. 권대감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기침만 하던 몸이 이제는 낮에도 제대로 일어서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의원을 불러들였으나 누구도 뚜렷한 병명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가 쇠하였습니다. 장부에 열도 없고 맥이 흐릿합니다. 혹시 무슨 충격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의원들의 말은 하나같이 두루뭉술했습니다. 권대감은 처음엔 애써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자신과 마치 봄날 새싹처럼 생기가 도는 박서방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의혹이 마음속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거꾸로 내 수명을 훔쳐간 건 아닌가? 처음엔 막연한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권대감은 조용히 무당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녀는 처음 왔던 그날과 같은 옷차림, 같은 무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하였습니다. 대감, 다시 무얼 원하십니까? 권대감은 이불을 젖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박서방의 명이 나에게 온다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나는 죽어가고 박서방은 젊어지나? 그게 진정 나눔이더란 말인가? 무당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 나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수명을 나눈다는 것은 단지 숫자를 나누는 일이 아니라고. 때때로 운명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그것은 그 사람들 사이의 기운과 업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오. 무당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나는 이대로 죽고 저놈은 내 삶을 대신 산다는 말이냐? 대감,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운명은 억지로 돌릴 수 없습니다. 억지로 돌리려 들면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권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수명을 나누자고 했던 선택이 결국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나를 속였다. 지기가 아픈 걸 알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젊은 얼굴로 마을을 돌아다닌다니. 저놈 나의 삶을 도둑질했어. 무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권대감이 어떤 결심을 굳히고 있다는 것을 눈빛만 보고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무당은 권대감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어떻게 하면 굿판을 벌여 돈을 더 뜯어낼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대감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고 무엇이든 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무당은 이때다 싶어 말을 이었습니다. 운명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뺏긴 운명을 되찾으려면 대가도 따릅니다.
죽은 운명에 살아있는 혼을 붙이려면 그 몸에서 혼을 떼어와야 합니다. 권대감의 눈에 번뜩이는 불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서늘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말은 박서방을 죽이면 운명이 돌아온다는 뜻인가? 무속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 속에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이상하게 깜빡였습니다. 권대감의 얼굴에는 병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권세와 재물을 움켜쥐던 사내였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 도둑 맞았다고 믿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에만 매달린 사내가 되었습니다. 그 밤 권대감은 사람을 시켜 박서방의 뒤를 밟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다. 아무도 내 운명을 대신할 수 없다. 운명은 나눴으나 사람의 욕심은 결코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권대감의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숨결은 가늘어졌지만 오히려 그 집착은 한기를, 머금은 송곳처럼 더 날카롭게 박서방을 겨누었습니다. 저놈만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 리 없다. 권대감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며칠 전 불러들인 외지 무속인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서방의 운명을 다시 돌려놓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필요하다면 그 놈의 혼을 데려오게. 무속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마련하고 천을 치고 밤새 주문을 외우며 본인 거짓으로 이름 붙인 일명 운명 되감기 굿을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끝난 날 권대감은 박서방에게 사람을 보내 당장 자신의 집으로 오라 명했습니다. 박서방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지난 병문안 이후 연락이 없었기에 병세가 더 나빠졌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감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묘하게 흉흉하였습니다. 마당에는 낯선 무당이 북을 놓고 앉아 있었고 대청마루엔 피가 묻은 부적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대감, 무슨 일입니까? 절 부르셨다 하여 왔는데. 권대감은 대청에 앉아 박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병든 노인의 연약함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이리의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방, 내 수명을 훔쳐갔지. 내 놈이 몰래 내 삶을 삼켜버렸어. 오늘 그 운명을 되돌릴 것이다. 내 생을 내 몸으로 되찾겠다. 박서방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락하신 건 대감이셨습니다. 나는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무속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람같이 일어나 박서방의 몸을 향해 부적을 던지고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방울소리와 북소리가 교차하며 마당에 알 수 없는 기운이 퍼졌습니다. 박서방은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이 오르고 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고 가시구려 허. 마치 몸 안에 무언가가 빨려나가는 듯한 감각이 덮쳐왔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하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박서방의 외침에 무속인이 얼굴을 찌푸리며 부적을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었습니다. 대감, 하늘이 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닥쳐라. 이대로 죽느니 차라리 벼락을 맞는 게 낫다. 권대감이 울부짖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작스레 천둥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고지어 하늘을 가르며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번개는 대청의 처마를 지나 권대감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내리꽂혔습니다. 불길이 일었고 대청의 기둥 하나가 한순간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무속인은 북을 놓고 도망쳤습니다. 권대감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숨을 몰아쉬었고 그를 살피던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하늘이 노한 것이다. 욕심을 부린 죄가 그 몸에 내린 것이다. 박서방은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오싹소름이 돋았습니다. 권대감의 광기 어린 눈과 외침을 벼락을 맞고서야 끝을 보았습니다. 무당은 눈이 멀어 허공에 손을 휘젓고 있었고 하인들과 권대감의 식솔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박서방이 처음 장터에서 만난 52살의 자신이 죽는다고 말했던 무당은 권대감을 속인 그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은 항시 사람들에게 거짓 재앙을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앙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 무당을 다시 찾아오면
비싼 굿값을 요구하며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서방은 그저 받아들이며 자신의 남은 생을 꿋꿋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고 숨결도 고르게 흘렀습니다. 마을 하늘은 오랜만에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이제 운명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그날 이후 마을 뒷산 바위에 하루 한 번 절을 올리며 살았습니다. 벼락 맞은 권대감의 장례는 쓸쓸하게 치러졌고 그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하였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리기를 사람이 하늘 뜻을 넘보면 그 내가가 반드시 온다더니 하였습니다. 장터에선 여전히 점을 치는 노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나 이제 사람들은 그를 둘러싸고 묻기보다는 박서방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이 아시우 52살에 죽는다더니 지금 80도 넘었답디다. 권대감이 계략을 꾸미다가 일이 그리 됐다지? 박서방은 한 해 한 해를 성실히 살아냈습니다. 더는 수명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논밭에서 일하는 아이들에게 늘 말하였습니다. 사람 복이 수명 복이란다. 사람을 귀히 여기면 하늘도 귀히 여긴다. 그의 말은 마을의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뒷산 바위는 복바위라 불리게 되었고 해마다 초하루가 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그 바위 앞에서 두 손 모았습니다. 생명을 길게 하는 비술도 권세도 결국 사람다움 앞에서는 허망한 것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긴 세월을 지나며 구전되었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타이르듯 들려주었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 복이 발현되느니라. 구독 한번 눌러주면 힘이 나서 더 재밌는 이야기 만들어 오지. 구독 꾹!